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모더니티를 조건으로 하는 개인의 성장에 관한 탐구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고기잡이는 타락한 혼돈된 세상에 대한 소년의 각성을 서술하는 데 주력하고 그가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리 잡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너에게 감하는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떠나온 고향에 대한 긍정이라는 근본적으로 퇴행적인 방식으로 성취하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끝낸다. 아담이 눈들 때는 사인적 삶의 영역에 고립된 나르시시즘적 자기 현시로 인간 성장의 문제를 축소한다. 이러한 약점은 간단히 말하면 한국 성장 소설이 근대적 개인의 자아 발전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아 발전에 필요한 인간 사회 형식은 제대로 탐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근대적 개인의 자유가 타고난 연구와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날 자유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연합의 형식을 창출할 자유이기도 하다는 것은 모더니티의 역사가 수많은 정치적 실험의 사례를 통해 일깨워준 사실이다. 물론 모더니티의 조건 하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연합의 형식도 잠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개인에게 확고한 소속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역사적 기억의 상실, 관료주의의 체제, 대중매체와 대중소비, 전지구적 문화 등과 같은 근대적 탈근대적 경험과 제도 속에서 아담이 눈뜰 때가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나르시시즘적 자아 왜곡에 면역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비록 실패의 연속일지라도 사회적 제휴를 향한 탐색은 근대적 개인이 스스로를 넘어서는데 스스로를 자율적인 존재로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임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인간 사회를 기성품적인 근본적으로 불변적인 세계로 가정하고 자아 발전을 개인 내면의 사건처럼 처리하는 것은 근대적 개인의 자유와 공경에 철저한 성장 소설이 되지 못한다. 사인적 삶의 일화들이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성행하는 것이 요즘 시대이긴 해도 개인의 자아 발전과 사회적 제휴의 창출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지혜는 섣불리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소설은 편모스라의 고행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것은 아직 못다한 숙제로 남아있다. 여성 소설과 전설의 운물. 문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가 있는 어휘이지만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문학 개념은 근대라는 세계사적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근대 창조적이고 상상적인 글, 미적 자율성을 갖는 글이라는 의미에서의 문학은 근대 서양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문화적 패권을 배경으로 지식과 담론이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창안된 것이다.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독자라면 창조적 상상적 저작으로 특수화된 문학은 적어도 18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할 것이다. 문학이 이처럼 근대의 발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면서 새로운 형질을 획득하듯이 그것이 근대의 독특한 규범이나 가치를 스스로 구현하고 있는 현상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문학의 근대적인 에토스는 무엇보다도 폭발적인 사회적 지리적 이동을 일으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는 근대 사회의 동력학을 문학 또한 담고 있다는 데서 찾아진다. 근대 사회가 자본주의 시장의 전 지구적 지배를 바탕으로 언어적, 지리적, 계층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가능케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문학은 특수한 언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의미와 가치 영역을 사람들에게 열어준다. 문학적 세련이 사람을 천부적 기원에서 떼어내고 인습과 미신에 협착한 세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믿음이 계몽주의 이래 문학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음은 새삼스레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서양 근대 문학사는 고향과 신분과 국적을 물문에 붙이는 문학의 제국을 기꺼이 자신의 조국으로 삼았던 불황자, 망명자, 이민자들의 방명록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막스가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해체적, 발전적 동력학에 힘입어 비로소 세계 문학이 성립되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문학이 보편화의 근대적 지향을 내면함으로써 오늘날의 그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문학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은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탈근대적 전해가 관찰되고 주장되고 있는 요즘에도 쉽사리 잊지 못할 근대의 은혜이다. 다국적 문화 생산과 소비가 종래에 보지 못한 활기를 띠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문학적 보편의 이념이 훨씬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근대 사회의 진정과 더불어 문학이 보편성 실현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지나치게 순진한 진화론적 서사일 것이다. 문학이 실상은 진정한 보편의 이념에 역행했다는 것,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권력과 공모했다는 것은 근대 비판의 경랑을 타고 있는 여러 갈래의 문학 정치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페미니즘 비평의 축적과 더불어 문학의 보편화 지향을 액면 그대로 수긍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근대 문학이 인간 보편의 의미와 가치들을 추구하고 함양한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문학을 철저하게 남성 권력의 기구로 삼아왔다는 것은 페미니즘 비평가들이 열성을 다해 실증하여 이제는 누구도 외면하기 어려운 문학의 거대한 추문이 되었다. 추문. 예컨대 다락방에 미친 여자에서 샌드라 길버트와 수잔 구바는 문학 창조에 관한 기존의 통설들과 남성의 문학 독점을 보증하는 담론이 잠복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가운데 문학의 가부장제 비판의 한 전범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문학론에서 찾아낸 것은 문학을 남성적인 능력, 무엇보다도 생식력의 신비로운 현현으로 간주하고 그럼으로써 문학과 문학에 대한 소유와 통제의 특권을 남성에 한해 인정하는 논리이다. 펜과 페니스의 은유적 일체가 관철되고 있는 그러한 담론은 자연히 여성에게 존재하는 문학적 창조성을 부정하고 여성의 저작을 주변으로 몰아내는 문학 체계를 성립시켰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문학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인식되고 실천됨으로써 그 자체로 가부장제 문화적 기구가 되어온 셈이다. 페미니즘 비평가들이 말하는 문학의 가부장제가 실제로 문학 제도에서 어떻게 작용해 왔는가는 많은 조사를 요하는 문제이지만 문학을 둘러싼 이론적 비평적 작업이 문학을 본질적으로 남성들의 사업으로 여기게 만드는 기능을 해왔다는 것은 허다한 물증이 있는 사실이다. 여성의 창조성을 부정하는 효과를 갖는, 다시 말해 여성의 경험과 문화에 담긴 문학적 가능성을 부정하는 효과를 갖는 관념들이 문학이론이나 비평에서 논란의 여지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정제되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발견한다. 의심 많은 독자라면 한동안 문학이론의 바이블처럼 읽힌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을 다시 펼쳐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거기에서 소설은 서사시가 재현한 삶의 전체성에 대하여 선험적인 향수를 품고 있어서 그것이 부재하는 현실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실현을 보고자 열방하는 서사 형식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소설의 그러한 서사시적 정신을 채워낸 주인공의 문제적인 행동은 나는 내 영혼을 입증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는 적절히 인용된 브라우닝의 구절이 말해주듯이 기본적으로 탐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루카치의 논의에서 신화적 영웅들의 모험과 진배 없는 웅장함과 치열함을 띠고 나타나는 그 형이상학적 탐색은 남성적인 삶의 관습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존재와 당위의 거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주인공의 행동은 생존의 여건을 넘어서는 추구와 투쟁과 성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남성성의 세계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탐색이라는 행동 자체가 실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학적 분절에서 생겨난 모든 남성적 역할에 대한 일종의 환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루카치가 규정한 소설의 세계에서 여성적 경험, 이를테면 집안에서의 일상적 노동과 같은 여성들의 경험은 진지한 표현을 얻을 자리가 없다. 여성들의 경험은 진지한 표현을 얻을 자리가 없다. 그것은 철저하게 배제되지 않는다면 고작해야 주인공이 펼치는 남성적 탐색의 흐릿한 배경을 이룰 뿐입니다. 흐릿한 배경. 남성적 탐색의 흐릿한 배경. 그러므로 루카치가 소설은 성숙한 남성의 형식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그의 논법으로서는 필연적인 수사학적 귀착이다. 소설의 철학적 본질을 정의하는 루카치의 담론이 비록 남성 중심적이라고 해서 개발적 가치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닐 테지만 그것이 여성적 경험에 잠재된 소설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소설의 보편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최근 들어 한국 문학에서는 여성 작가들의 약진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60대에서 20대에 이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숫자상으로 급증을 보이는 현역 여성 작가들은
사랑하는 작가군을 형성하면서 한국 문학 전체에 상당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들 중에는 문학 시장에서 각별한 인기를 누리며 작가적 역량 또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여성 작가들의 소설이 진입했다거나 소설 주요 부분 문학상들이 여성에게 돌아갔다거나 하는 일이 이제는 조금도 신선한 사건이 아니다. 이러한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관점 여하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것이다. 그들의 소설은 90년대 우리 문학 안팎의 형세와 관련하여 쟁점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을 소설의 사사화와 결부시켜 비판하거나 문학적 변별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혹은 서사의 정신이 악화된 일종의 문학적 인상주의로 규정하거나 거대 이념의 제약에서 벗어난 체험적 진실의 탐구로 인정하는 식의 논란은 예상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있을 법한 시비를 젖혀두면 여성 작가들의 소설이 메타 서사의 권위 때문이었든 리얼리즘의 압력 때문이었든 간에 종전의 한국 문학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많은 경험들의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만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적인 삶의 내밀한 양상들이 솔직하고 정련된 표현을 만나게 해준 것은 90년대 여성 소설이 이룩한 특히 뚜렷한 성과에 속한다. 그 맡은 씨는 박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여성 작가들의 작업 덕택에 노출된 여성적 삶이라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선정적으로 고발한 바와 같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원통한 현실부터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의 여성 소설에 표출된 여성적 경험은 반드시 성의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저변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깊은 슬픔과 기류의 집과 같은 박완서 작품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형성된 여성 특유의 문화, 그것 속에서 길러진 감성과 의식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여성 문화 속에 잠재된 문학적 창조성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생각하게 한다. 그것들은 페미니즘의 강령과는 별개로 관계가 없는 그것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미흡할지도 모를 작품이지만 우리는 문학에 대한 남성 중심적 담론들이 간과하거나 배제하기 십상인 여성 문학의 흥미로운 가능성을 오히려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63쪽까지.